구독, 좋아요. 사실 환율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1,500원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이 서민 물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가 1년 만에 최대 폭이 꺾였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가면서 정말 고공행진을 했는데 이 환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앞서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환율이 저희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사실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통상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서민 물가랑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에 계신 혹자의 분들은 이게 환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해외 유학 갈 것도 아니고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자가용 끌고 다니기가 요즘 무서워요. 기름값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휘발유 값이 1,800원대까지 올라갔죠. 예. 경유도 1,700원대까지 서울에서는 올라간 것 같은데 네. 그뿐만 아니라 쌀값도 오르고 반찬값도 오르고 서민 경제 자체가 함께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율 자체를 우리가 국제 통상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민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지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확장 재정 자체가 지금의 우리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내년도 예산이 728조 편성이 됐죠. 예. 이게 전년도와 비교하면 8%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면 시장에 풀리는 우리의 원화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화가 많아지는 만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있는 예산 정책도 맞지 않는다는 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약 어떤 거 있습니까? 살포성 공약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 쿠폰.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장기적인 필요한 경제 지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그냥 소나게 피하는 공약성 남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게 우리 경제 지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오르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4,100 이러는데. 사실 그렇죠. 이게 확장 재정을 했을 때는 예.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유독 그 국가 이름을 많이 말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환율도 폭등하고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사실 이런 거는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확장 기조를 이런 높은 물가와 높은 환율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초 체력.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소나기 피하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계속 펼치고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기초 체력이란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체급이란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체급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의 기초 체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희가 환율 관련한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의 외환 보유액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외환 보유액.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 협상의 결과로 본인들은 자화자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매년 200억 달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화가 매년 200억 달러가 유출이 되는 거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게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물가가 그대로 상승할 게 뻔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는 저희와 협상 결과가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FTA의 강점이라거나 그리고 또 외화 보유액이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환율 이대로 가면은 진짜 폭망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구두 개입. 구두 개입인데 말이 구두 개입이지 사실 이게 구두 개입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최악의 수를 뒀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나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발표들 이후에 환율이 지금 1,460원 뭐 그렇게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봤는데 근데 떨어져도 1,300원대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잠깐 떨어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연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세금들 혹은 뭐 쌓여 있었던 국가 재산 여기에 손을 대서 환율을 좀 떨궜다면은 그것은 정말 최악의 수고 아니면은 이미 구두 게임 이렇게 나선 것만으로 정부가 오늘 아침 발표한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최악의 수를 둔 것이 자명하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정부의 대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국민연금까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예. 구두 개입까지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를 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의 수를 뒀음에도 환율을 20원 정도밖에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예. 사실상 이 개입했던 그 발언을 보자면 원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외환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 지금 제가 들어올 때 봤을 때도 1,460원에 가깝게 사실상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1,480원 그리고 네.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1,500원의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환율을 잡고 우리 경제 상황을 낫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예.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기초 체력 그리고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당장의 소나기를 막겠다라는 이러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시장의 흐름은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더 큰 화를 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네, 1992년에 검은 수요일이라고 불렀던 사태인데 네네. 그 당시에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서 방어 전략을 폈던 건데 네. 그 당시에 집단적인 공매도 사태가 있었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영국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끝내는 거기에 대한 방어를 실패하고 결국은 항복을 하는 사태까지 가게 백기를 된 겁니다. 들었어요. 그렇죠. 정부가 백기를 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시장이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사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92년도면은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이죠? 23년 전? 그렇죠. 예. 그때 이미 확인을 했다는 거네요. 영국을 통해서. 그렇죠. 사실 이 사례가 경제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물 목이 좀 마시면서. 그렇네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또 환절기다 보니까 또 일교차가 워낙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감기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환절기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양해를 괜찮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휴지가 혹시 필요할까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국이 항복을 하게 된 사건인데 예. 이게 경제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예시로 드는 하나의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의 개입으로 막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금의 정부의 정책은 거기랑 오히려 대조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장의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 국민들의 투자의 방향이 잘못됐고 기업의 투자가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본인의 거기에 대한 구두 개입을 함으로써 흐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가깝죠. 우리가 개인들의 투자가 해외로 향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예.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전략은 예. 기업들은 옥죄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과 기업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학개미. 그래서 나온 게 서학개미죠. 그렇죠. 서학개미 논쟁도 생각이 나는데 예. 사실상 본인들이 불려놓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냐부터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정부의 자세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잘못에 대해서 단순하게 국민들이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본인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마다 본인들의 정책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닌 이거는 국민들이 잘못 투자를 했다. 이게 아니면 또 늘 그래왔듯 야당에서 발목을 잡았다. 또 뭐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 내란몰이 뭐 1년째 몰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집권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반년 넘게 반년 됐나요? 이제 반년 넘었죠 이제.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의 내란 핑계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주셔라. 그 내란에 대한 실체는 전혀 밝혀진 사실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법부의 영역인 것이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해서 정책적인 능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인데 6개월 동안 본인들이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잡지 못했다면은 그거는 무능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화살을 돌리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오늘 오전에 올라온 게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복귀하면은 양도세 1년 비과세를 한다고 정부에서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상 진짜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게 서학개미 때문이구나 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우리 환율 관련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통상 외교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 기초 체력을 어떤 것에서 보강해야 될지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그것을 서학개미로 하여금 문제로 삼고 정책 방향을 거기로 수립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동요를 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믿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맞춘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단순하게 본인들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뭐 일시적으로나 또 그 분야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거는 기존의 민주당이나 그리고 정부에서 보였던 정책 방향과는 또 대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이게 시장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이 환율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볼게요. 자, 부동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허지훈 대변인은 지금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나요? 전세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가가 있나요? 저도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 올라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요. 월세 그렇죠. 많이 뛰었죠. 월세 많이 뛰었죠. 사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건지 진심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집값을 잡지는 못한 채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오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소멸하다시피 된 상황이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만 더 자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경기도 지역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지금 경기도까지. 그렇죠. 주변 지역까지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청년들은 되게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서울에 자가가 있어서 물려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노동 수익을 통해서는 근로 수익을 통해서는 이걸 집을 서울에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선 내가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멀리 가더라도 경기도까지밖에 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게 됐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경기도까지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물론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 애초부터 나는 경기도에 살 계획이었다. 나는 경기도에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조차도 예. 그러는 반사적인 효과로 인해서 집을 구매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 정부 정책의 잘못된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잘못됐다. 규제 위주. 토어제 이번에 다 묶었죠? 그렇죠. 토어제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사실 삼중 규제이지 않습니까? 뭐 조정 지역이나 뭐 아니면은 투기 가열 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토지 허가제 그러니까 규제에 규제를 계속 얹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앞서 말씀드린 환율 문제랑 또 일맥상통하는 건데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나요? 시장의 흐름을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죠. 다만 그 흐름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상황의 규제를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늘 그래왔듯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통제하고 그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집값도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치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우리가 예상한 가격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앞선 민주당 정부, 좌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앞선 정부에서도 뭐 공급 계획은 있었습니다. 뭐 태릉 지구에 뭐 1만여 채를 뭐 국공유지 뭐 다 풀어가지고 그런데 뭐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그런 정책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무산된 것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그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우리가 공급을 더 할 거야, 공급을 할 거야 말로만 하고 숫자에 매몰돼서 우리가 몇만여 채 여기에 공급을 하겠다 선심성으로 던져만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살이 돌아오는 건 규제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상황에만 처하게 되고 우리가 대출은 더 안 나오고 그런 와중에 경제도 힘드니 우리가 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더 떨어지는 효과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과 여권에서 서학개미들이 탓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게 되는 것은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원인을 자꾸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이 아까 고향에서 올라왔다 하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고향이 경북 예. 어디죠? 경북 영주입니다. 경북 영주. 네, 경북 영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향 궁금하신 분들 저희 시청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경북 영주입니다. 경북이면은 TK. 그렇죠. 예, TK 지역이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청년들이 유독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는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게?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청년들보다는 윗세대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주택값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자가 주택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이 일단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본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주거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이 첫 번째 문제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이제 안정화되지 않았다, 뭐 이거겠네요. 그렇죠. 의식주가 안정화되지 못한 것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늘 말했던 먹사니즘 그것이 먹사니즘 하나도 어디 갔어요, 먹사니즘? 지켜지지가 못하고 있죠. 쌀까 몰라. 저희가 지금 문제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죽어도 지금 문제가 바로 생겼습니다. 요즘 먹사니즘이란 말 잘 안 쓰죠, 이재명이? 본인들도 찔리면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가주택을 갖고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은 위기감과 그리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게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장의 다음 달 생활이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권 좀 그래도 괜찮은 지역 하면은 50만 원 이하에서 월세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찾기 힘든가요? 요즘은 찾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대책 이후에는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 예. 저희가 그래도 서울 안에서 가격대가 비교적 낮은 곳을 찾아가면은 뭐 50만 원대 뭐 아니면 그 이하까지도 간혹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근데 좀 집이 좀 낡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낙후가 됐겠죠.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뭐 전세 가격도 기존에 비해서 이제 오르는 움직임이 많다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미 오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월급이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이렇게 분포가 많이 돼 있을 텐데 예. 거기서 월세 가격이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 오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크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취미생활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그 위에 따로 쓸 수 있는 뭐 아까 먹사니 지금 의식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의료 비용도 한 달에 30만 원을 잘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던 생활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전세금이 올랐을 때도 똑같죠. 갑자기 오른 전세금 목돈을 부담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큰 허탈감을 느끼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본인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감내하고 본인들도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돌아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28명 중에서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15명이 맞아요. 보도 나왔어요.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꽤 기억에 많았죠, 숫자가. 예, 15명이 다주택자였는지 뭐 8명이었는지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다주택자가 많고 대려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많다라는 이재명 정권에 지금 그렇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너네들은 규제에 규제를 더할게. 너네들은 집 사는 거 어렵게 할 거야. 왜냐면은 지금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 우리가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투기꾼이고 너희들의 투자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너희는 서학개미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서학개미고 너희들이 강남 3구에 투자하는 부동산이 너희의 그런 너희의 그런 투자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인데 되려 본인들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강남 3구 또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살게 너네들은 사지 마라는 우리가 늘 바라보는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아니 외교도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공약 중에 온풀법 아세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 불리우는 이 온풀법이 이재명 공약이었네 대선 당시에. 근데 이 공약에 대해서 미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재계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됐냐? 한미 FTA 공동회의가 최근에 원래 열릴 예정이었어요 연말에. 근데 이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미국 매체, 정말 공신력이 있는 매체, 폴리티코라는 매체를 보니까 미국 측이 한국의 이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거 뭐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환율도 이 지경인데, 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여권에서 내지르는 잘못된 법안 그리고 정책 방향이 우리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이것은 이번 회의가 이렇게 연기가 된 것은 미국 측에서 온풀법에 관련하여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표시를 했어요. 미국 하원의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온풀법을 유럽식의 디지털 규제와 동일시하다는 식의 한국을 명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냈고 미 행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EU식의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두고 있었던 그런 회의가 미뤄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이재명 정부에서 자화자찬했던 미국과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첫 번째 통상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중요한 회의가 미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측과의 외교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화자찬했던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 간세 협상 그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불만만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팩트시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한 문구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미국 기업에 대해서 온라인 규제에 이러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팩트시트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자화자찬했던 것과는 달리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